황제의 아내를 사랑한 화가, 고야와 알바 공작 부인, 그리고 스페인 왕실을 뒤흔든 비밀 나체와의 진실. 프롤로그. 여러분,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여 년 전 유럽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타락한 왕실이 있었던 나라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오렌지 향기가 골목마다 흘러넘치고 투우사의 함성과 플라멩코의 발소리가 광장을 메우던 그 시절, 왕궁의 금빛 홀에서는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어두운 화실에서는 한 천재 화가가 붓을 들고 운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프란시스코 고야. 그리고 그의 앞에 선 여인은 스페인 최고의 귀족 알바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나체와 벌거벗은 마하의 모델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 오래된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어떤 부분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역사가 침묵하는 곳에서 상상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한 예술가의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했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1막 천재의 탄생. 고야는 어디서 왔는가? 때는 1746년. 스페인 북동부 아라곤 지방의 조그만 마을 푸엔데토도스. 이 마을은 너무나 작아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름엔 불볕더위가, 겨울엔 칼바람이 몰아치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그 마을의 금세공사 아버지와 하급 귀족의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프란시스코 호세 고야 일루시엔테스라는 긴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야라고 부르는 그 사람입니다. 어린 고야는 학교 공부보다 그림 그리기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벽에다가 땅바닥에다가 뭐든지 그렸지요. 마을 신부님이 그 재주를 알아보고 화가에게 맡겼는데 그때 고야의 나이 겨우 14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야의 초기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20살이 갓 넘었을 때 마드리드의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2번 지원했다가 2번 모두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요. 나중에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로 불릴 사람이 미술학교 입학시험에서 2번이나 낙방을 한 겁니다. 좌절한 고야는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로마, 파르마를 돌아다니며 르네상스의 거장들을 공부했습니다. 라파엘로의 우아함, 미켈란젤로의 장대함, 벨라스케스의 리얼리즘. 고야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1776년 드디어 마드리드로 돌아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는 왕실 테피스트리 공장의 디자이너로 취직했고 밝고 명랑한 스페인의 서민 생활을 담은 그림들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그네를 타는 젊은이들, 시장에서 흥정하는 상인들. 그의 붓 아래서 스페인의 일상은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처럼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789년 카를로스 4세가 스페인의 새 왕으로 즉위하면서 고야는 왕실 수석 화가로 임명됩니다. 43살의 고야가 드디어 스페인 예술계의 정점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왕궁에서 고야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왕비 마리아 루이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알바 공작 부인이었습니다. 제2막 스페인의 왕비 마리아 루이사 욕망의 화신. 자, 이제 왕궁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카를로스 4세. 스페인의 왕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가들이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군주입니다. 온화하고 예술을 사랑했지만 정치에는 무능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비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남자였습니다. 반면 왕비 마리아 루이사.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파르마 공국 출신인 마리아 루이사는 어려서부터 권력에 대한 갈증이 남달랐습니다. 14살에 스페인으로 시집와서 왕비가 됐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요. 남편인 왕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주무른 사람이 바로 이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누엘 고도이. 왕비보다 17살이나 어린 잘생긴 젊은 근위대 장교였습니다. 왕비는 이 청년을 총애하여 국무총리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왕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다른 왕실들은 수군댔습니다. 스페인 왕비가 정부를 총리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스페인 궁정에서 이걸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야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모두 그려야 했습니다. 왕과 왕비, 그리고 실세인 고도이까지. 고야가 그린 카를로스 4세의 가족이라는 대형 초상화가 있습니다. 왕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그림인데요. 미술 역사가들이 이 그림을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야는 이 그림에서 왕실을 아첨이 아니라 리얼리즘으로 그렸다. 무슨 뜻이냐면 왕은 둔해 보이고 왕비는 탐욕스럽게 보이도록 그렸다는 거지요. 권력을 쥔 왕비는 그림의 중앙에 떡하니 서 있고 왕은 그 옆에 좀 어리어리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한 비평가는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했습니다. 빵집 주인과 그 아내가 복권에 당첨된 직후의 모습 같다. 고야는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진실을 붓끝에 숨기면서도 아는 사람은 다 알게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야가 왕비의 눈밖에 날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알바 공작 부인과 가까워진 것이지요. 제3막 알바 공작 부인.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마리아 델 필라르 테레사 카에타나 데 실바 이 알바레스 데 톨레도. 이름이 너무 길지요? 우리는 그냥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두케사 데 알바디우큐유에스A 디엘버. 1762년생. 고야보다 16살 아래였습니다. 알바 가문은 스페인에서 왕가 다음으로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스페인 전역에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왕보다 더 많은 자기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대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알바 공작 부인은 어렸을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그녀는 귀족답지 않게 자유분방했습니다. 시종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집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투우를 구경하러 다니고 길거리 가수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짜였거든요. 허세나 가식이 없었습니다. 외모도 빼어났습니다. 새까만 머리카락이 풍성하게 흘러내리고 눈동자는 깊은 올리브색이었으며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오는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대의 한 외교관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이 길을 지나가면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에게는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 그녀는 13살의 알바 공작과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그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허약한 몸을 가진 귀족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었지요.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작 부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살롱을 열어 예술가들을 초대하고 시인과 음악가와 화가들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 그녀의 살롱에 한 화가가 찾아옵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였습니다. 제4막 첫 만남. 화실에서 시작된 위험한 인연. 1795년 여름. 고야의 나이 49. 알바 공작 부인의 나이 33. 고야는 이미 왕실 수석 화가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은 스페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공작 부인은 고야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초상화 의뢰는 화가가 귀족의 저택이나 왕궁에 가서 그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귀족이 화가의 화실을 찾는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지요. 하지만 알바 공작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고야의 화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고야의 화실. 물감 냄새가 가득하고 완성되지 않은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고 붓과 팔레트가 어지럽게 놓인 그 공간에서 스페인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이 앉아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고야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고야가 그린 다른 귀족 여인들의 초상화와 이 그림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들에서 여인들은 우아하고 정적입니다. 공식적이고 약간 거리를 둔 느낌이지요. 그런데 알바 공작 부인의 초상화는 다릅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생기가 있고 입가에 비밀스러운 미소가 감돕니다. 이 그림 속 알바 공작 부인은 오른손 검지로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 모래 위에 적혀 있습니다. 솔로 고이여 오직 고야만. 역사가들은 이 글씨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고야가 서명처럼 넣은 것인지 아니면 공작 부인이 요청한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 두 글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고야는 공작 부인의 또 다른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번엔 흰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화가가 모델을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눈길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 고야의 일기에는 이런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단 한 줄. 그녀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제5막 살루카르의 여름. 두 사람만의 시간. 1796년 6월. 알바 공작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약했던 공작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알바 공작 부인은 관습대로 1년간 검은 상복을 입고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드리드를 떠나 남쪽의 영지, 안달루시아의 살루카르데 바라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야가 따라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왕실 화가로서 공작 부인의 복상 기간 동안 작품을 남기기 위해였지만 실제로 고야가 6개월 넘게 살루카르에 머문 것은 누가 봐도 단순한 직업적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살루카르, 과달키비르 강이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그 입구에 자리한 마을. 희고 낮은 집들이 늘어서고 흰 모래 해변이 펼쳐지고 헤레스의 쉐리와인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곳. 고야에게 이 시간은 일생에서 가장 특별한 계절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 시기에 개인 스케치북을 남겼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루카르 앨범이라고 부릅니다. 이 앨범에는 공식적인 그림이 아닌 사적이고 즉흥적인 드로잉들이 담겨 있습니다. 산책하는 여인, 머리를 매만지는 여인, 바닷가에서 혼자 생각에 잠긴 여인. 그 여인이 누구인지 고야는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발이 흘러내리는 그 실루엣은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해도 충분히 믿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앨범에는 낭만적이고 때로는 관능적인 드로잉들도 있습니다. 고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그림들. 그는 이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일기처럼 붓 대신 연필로 써내려간 감정들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고야는 공작 부인의 두 번째 정식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이번엔 검은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그런데 이 그림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공작 부인이 오른손에 끼고 있는 반지 2개. 하나에는 엘버, 하나에는 고이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은 모래 위에 글씨를 가리킵니다. 이번엔 솔로 고이어가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미국 뉴욕의 히스패닉 소사이어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공작 부인의 눈빛이 화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제6막 질투와 음모. 왕비의 분노가 시작되다. 마드리드 왕궁. 살루카르에서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소문은 빠르게 궁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왕비 마리아 루이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비는 분노했습니다. 왜 왕비가 분노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왕비의 심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알바 공작 부인을 오랫동안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왕비는 스페인에서 권력으로는 최고였지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알바 공작 부인에게 밀렸습니다. 공작 부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왕비는 가는 곳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르지요. 거기에다가 고야는 왕비도 여러 번 그린 화가였습니다. 왕비 입장에서는 내 화가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런 고야가 공작 부인과 함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왕비는 고야를 마드리드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식적인 왕실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를 냉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왕실 화가로서 그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알바 공작 부인에 대한 왕비의 보복이었습니다. 왕비는 고도의 총리를 시켜 알바 공작 부인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게 했습니다. 법적인 구실을 찾아서요. 또한 공작 부인이 사교계 모임에서 차츰 소외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귀족이란 결국 왕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이니
왕비가 눈살을 찌푸리면 다른 귀족들도 공작부인 곁을 피하게 됩니다. 알바 공작부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고도이 총리에 대한 날선 험담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험담은 당연히 왕비에게도 전달됐겠지요. 두 여인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야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 붓이 스페인 역사를 뒤흔들 그림을 향해 제7막 벌거벗은 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그림.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벌거벗은 마하라 MAJADESNUDA. 이 그림은 지금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의 한 방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옷 입은 마하라 MAJAVESTIDA가 함께 걸려 있지요. 두 그림은 정확히 같은 크기, 정확히 같은 구도입니다. 한 여인이 쿠션 위에 비스듬히 누워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그림에서 그녀는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다른 그림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마하 MAJA란 스페인어로 아름다운 여인 혹은 멋쟁이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그림이 왜 그토록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럽 미술에 나체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누스나 디아나처럼 신화 속 여신을 나체로 그리는 건 허용됐습니다. 그건 예술이니까요. 신화의 옷을 입히면 됐습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마는 달랐습니다. 이 그림 속 여인은 신화의 여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현실의 여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관람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누워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색이 없습니다. 두려운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묻는 것처럼 눈빛이 도발적이기까지 합니다. 유럽 미술 역사상 이런 그림은 없었습니다. 신화도 아니고 우위화도 아닌 실제 않은 현실의 여인을 이렇게 그린 화가는 고야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미술 역사가는 이 그림이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도이 총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비의 정부이자 국무총리인 마누엘 고도이가 이 그림을 주문했거나 혹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도이는 예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했는데 그의 저택에 이 그림과 옷 입은 마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그림이 나란히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손님이 오면 처음엔 옷 입은 그림만 보여주다가 그림 뒤에 장치를 이용해 나체화가 드러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술쇼처럼요. 물론 이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당시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델은 누구인가? 이것이 수백 년간 이어진 논쟁의 핵심입니다. 제8막 모델은 누구인가? 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벌거벗은 마하의 모델은 알바 공작 부인이다. 이 이야기는 고야가 살아있을 때부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가까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지요. 고야와 공작 부인, 그리고 이 나체화. 이 세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미술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이라는 주장의 근거. 첫째, 고야와 알바 공작 부인의 특별한 관계. 살루카르에서 함께 보낸 시간, 솔로 고이어라는 그림 속 문구, 두 개의 반지. 둘째, 알바 공작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유품 목록에 고야의 작은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셋째, 당시 마드리드 사교계에서 이 그림의 모델이 공작 부인이라는 소문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점. 알바 공작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 첫째, 그림 속 여인의 신체 비율이 공작 부인의 실제 체형과 다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은 키가 작고 날씬했는데 그림 속 여인은 체형이 좀 더 풍만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도이가 이 그림의 소유자라면 고도이와 가까운 다른 여인이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고도이 자신도 알바 공작 부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까요. 셋째, 어떤 역사가들은 모델이 왕비 마리아 루이사 자신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도이가 왕비의 초상을 은밀히 보관했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 위험한 이야기라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넷째, 또 다른 학자들은 페피타 투도라는 고도이의 정부가 모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도이가 나중에 페피타 투도와 결혼했고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친밀했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도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2002년에는 스페인 당국이 공작 부인의 유해를 발굴하여 DNA와 두개골을 분석했습니다. 벌거벗은 마하의 그림 속 얼굴과 비교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결론은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터리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이 그림을 더욱 매혹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녀가 누구든 고야는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붓끝에 담겨 캠퍼스 위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제9막 종교재판소의 신문. 고야, 법정에 서다. 1808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하면서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고도이 총리는 실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이의 저택에 있던 예술품들이 압수됐습니다. 그 중에 바로 벌거벗은 마하와 옷 입은 마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된 그림들이 스페인 종교재판소와 ENQUISICION에 보고되었습니다. 종교재판소.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그 기관. 중세부터 이어진 스페인 카톨릭 교회의 사법기관으로 이단과 부도덕을 처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815년 종교재판소는 고야를 소환했습니다. 이 그림을 당신이 그렸느냐? 누구의 의뢰로 그렸느냐? 모델은 누구냐? 고야는 69살이었습니다. 이미 청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노아가가 종교재판소의 신문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야가 신문에서 정확히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처벌을 피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나이가 많고 유명한 화가라 처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설. 둘째, 고야가 모델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설. 셋째, 당시 스페인이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종교재판소도 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설. 어쨌든 고야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청각장애와 싸워온 그는 점점 더 어둡고 내면적인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말년에 마드리드 외곽의 작은 집에서 벽 전체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른바 검은 그림들 PINTURAS. 세상에서 가장 음울하고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솔직한 그림들. 이 그림들은 외부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야 자신의 내면을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들 속에는 악귀가 있고 전쟁이 있고 이성을 잃은 인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 밝고 유쾌한 피크닉 그림을 그리던 고야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10막 이별과 죽음, 그리고 영원. 고야의 마지막. 이제 두 주인공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의 죽음. 1802년 7월 23일. 알바 공작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건강했던 그녀가 갑자기 쓰러져 며칠 만에 숨을 거두자 마드리드에는 온갖 소문이 퍼졌습니다. 독살이라는 의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배후로 지목된 사람은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고도이였습니다. 공작 부인이 고도이를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왕비와도 사이가 나빴던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작 부인은 유언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고야의 아들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야의 아들에게 직접. 고야에게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서 고야의 가족을 생각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고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 고야의 그림이 점점 어두워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야의 망명과 죽음. 1814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스페인의 반동적인 왕정이 복구되자 고야는 더 이상 고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그는 새 왕정과 불화했습니다. 1824년 78배 고야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 보르도로 갔습니다. 사실상의 망명이었습니다. 보르도에서 그는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고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쇠하고 귀가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해졌지만 그의 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28년 4월 16일 보르도의 작은 방에서 프란시스코 고야는 숨을 거뒀습니다. 82살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린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가 눈을 감는 순간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새까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그 당당한 눈빛의 얼굴이. 오늘날의 두 그림. 지금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가시면 한 방에서 두 그림이 나란히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 입은 마하와 벌거벗은 마하. 방에 들어서면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먼저 당신을 바라봅니다. 2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알바 공작 부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결코 확실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화가가 한 여인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캔버스 위에 영원히 새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왕실의 권력도 종교재판소의 신문도 시간의 흐름도 그 사랑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야와 알바 공작 부인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붓끝에 담았던 한 화가의 용기, 자신의 계급과 시대가 정해준 틀을 거부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의 도전,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피어난 아무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어떤 감정. 그 감정이 캔버스 위에서 두 개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옷을 입고 하나는 벗고. 세상은 항상 누군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체면을, 형식을, 격식을 갖추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벌거벗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고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오늘 2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